YTN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6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딱 100명이 더 늘었고요. 검사량이 줄어들었던 휴일 효과가 좀 사라진 데다 어제 그 경기 안성시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최소한 60여 명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여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5명,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4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월 첫째 주부터 8주째 환자 발생 추이가 정체되는 상황이다.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감소세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접종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독일이나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서 기존에 보류하던 입장을 접고 접종을 이제 허용하겠다 이렇게 선회한 상태인데요. 이 같은 추세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정부도 만 65세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뀌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보셨겠지만 현행 5단계의 이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또 사적 모임 금지 규모를 3인에서 9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는 방향의 초안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방역당국이 발표한다고 하는 거는 이 바뀐 개편안이 아니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음 2주 동안에 어떻게 단계를 할 거냐 하는 조정안이고요. 이 바뀌는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닙니다. 이번 주 계속 관계부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아마 다음 주쯤에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정부가 이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 조건을 제시한 걸 보면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바뀐 개편안 적용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이 가장 큰 고민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간의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라면서 이 결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개편 시점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라도 확진자가 쭉쭉 떨어져 준다면은 이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된 거든 아니든 간에 단계만 완화되면은 사실 그와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임 집합 금지 이것도 풀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니까 각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확진자 수를 좀 줄여나가는 것 말고는 당장 뾰족한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또 거리두기 연장이냐 얘기를 할 텐데 2주간 또 연장될 확률이 높겠네요. 2주간 연장된다라는 게 유지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갖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새로운 개편안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대로 하면 그냥 지금의 거리두기 2단계 또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가 또 한 번 연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들어보죠. 오늘이 대통령 선거까지 딱 1년 전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래서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했고요. 오늘 이 대표 당대표 사퇴하면서 어떤 이야기 남겼습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일정이 바쁘게 일정을 나눴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기자간담회도 이렇게 좀 전에 끝났는데 이제 당대표를 192일밖에 안 했어요. 6개월간 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금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앞으로 좀 자기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 경쟁력을 거둘 수 있는 마지막 반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좀 강조를 한 모습이었고요. 민주당은 이렇게 오늘 5월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대표 권한 대행 체제로 가동이 됩니다. 이 대표가 작년 8월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사실 지지를 얻으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게 뼈아픈 부분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지율 1위를 달렸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전을 허용을 했고, 올해 초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먼저 언급했다가 지지율이 뚝 떨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반전은 결국 4주에 다가온 재보궐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그 6개월밖에 안 되는 당대표에 이낙연 대표가 나간 이유는 당대표 나가기 전에 40%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아마 당대표를 나가서 6개월 동안 당을 이끌면 더 높은 확고한 지지율을 얻어서 그걸로 대선으로 직행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냐 싶은데 예, 오히려 지지율은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 경쟁자죠.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낙연 대표 찾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에 참석하는 모양새로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무위원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참석했다라고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별도로 한 5분 정도 차담을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눴는데요. 이 지사는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대 여당을 이끄는 일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대표를 지켜 세웠고요. 사실 더 주목받은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현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윤 총장이 당연히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라면서 구태 정치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면은 국민과 국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미 윤 전 총장을 경쟁 상대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여러 지점이 있을 텐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라고 견제구를 좀 던졌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할 때 나라가 망했다. 이번 기회에 국가 전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전면적 조사를 하고 부정부패에 대해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1년 전이기도 하고 예. 그 역대 1년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네. 대통령 선거 있기 1년 전에 여론조사의 탑3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딱 3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어렵다. 제3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둘의 구도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질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제3후보 측, 다른 어떤 경쟁하고 싶어하는 후보 측에서 흘리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지만 윤석열이라는 어떤 진짜 새로운 야권의 대항마가 정식으로 이제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곧 총리를 내려놓고 이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서 윤 전 총장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대권 출마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김경수 경남지사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도 여권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등장함으로써 제3지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 총장이 제3지대로 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금도 그 잠룡들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고 있죠. 그 안 나오는 것도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안 온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또 대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은 뭐 당장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냐 오세훈 후보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나가서 이기게 되면은 제3지대에 힘이 실리는 거고 오세훈 후보가 나가서 이길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힘이 실려서 이렇게 구도가 되면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이렇게 야권의 지지율을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와 주는 자체가 좀 반가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요. 예. 예. 지금 뭐 기자님 이야기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데. 양쪽 다 아직 최종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범여권, 범야권 다 해서 단일화 과정이 남았는데 일단 오늘 범여권은 단일화에 합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열린민주당 그 김진애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오늘 두 차례 토론을 포함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의 토론을 하고 또 민주당의 권리당원 또 열린민주당의 의결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당원 투표를 한 50%, 또 무작위로 뽑는 서울시민 투표율을 50%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야권 단일화 대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나오고요. 또 이제 뭐 반면 야권 단일화는 주목도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높지만 단일화 성사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권은 합의를 마쳤지만 야권은 오늘부터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기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신속하게 단일화 협상을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경선 승리를 통한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LH 등 이제 여권에 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나쁠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가지고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단일화 방식도 문제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기존까지 국민의힘 경선 또는 제3지대 금태섭 전 의원과 했던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뽑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개방형 시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선거, 서울 시민들을 갖고 예비선거를 해서 뽑자라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원 수가 많고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 측에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게 축구 경기 준결승까지 해오던 거를 갑자기 결승전에서 바꾼다면 룰을 수용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야권 전체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건 당내 경선의 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은 흥행은 조금 크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만 스무스하게 일단 합의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야권은 흥행은 지금 일단은 성공시켰는데 과연 합의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 방식 룰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론조사를 100%로 하든 50%로 하든 프로테이지는 넣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 설문 문항을 또 뭐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적합도냐 뭐 지지냐. 그렇죠. 예. 경쟁력이나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 쪽이 유리할 테고 경쟁력 단어를 빼면 오세훈 후보 유리할 테고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해보죠. 박영선 캠프에서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에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에 가족하고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의 내곡동,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오전 시장이 당시에 시장 재직 시절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11년에 이 땅을 넘기는 대가로 SH공사로부터 한 36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게 일단 두세 배 이익을 봤다라는 어떤 의혹이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이게 이미 10년 전에 해명이 된 거다.
흑색 선거 수준의 공세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수세를 모면하고자 꼼수를 따낸다. 이런 공개할 시간이 있으면은 정부의 투거 증거 인멸을 차단할 수 없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